안녕하세요. 2021년 대학박물관 진흥 지원 사업 전시 연계 특강을 맡게 된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전염병과 스크린 영화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지금까지 우리 국내 그다음에 해외의 영화에서 전염병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염병과 스크린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에서 코로나 상황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를 보도한 신문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여행부터 공연까지 다양한 그런 공연 형태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최대 수혜자였던 넷플릭스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 아포칼립스,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좀비, 최근에 킹덤이나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좀비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전염병 게임이 중국에서 검열이 당했다. 이런 기사들도 또한 있습니다. 제니퍼 라이트가 쓴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안에 보면 정말 다양한 전염병의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스트, 그때는 가래도시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도광,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그런 무도광. 그 다음에 두창, 매독, 결핵, 콜레라, 나병, 장티푸스, 스페인 독감 이런 13가지의 그 전염병들이 세계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노란색 부분으로 체크되어 있는 걸 위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가장 역사적인 오랜 기록이라고 하면 성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 전염병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시편에도 이런 전염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5번째, 6번째 저항이 가축의 전염병과 함께 악성 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그런 역사가 아주 오래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1631년에 니콜라 푸생이라는 화가가 그린 아슈도드의 흑사병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한 작품이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좀 가장 사람들이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니콜라 푸생이 살아있을 때 로마에 전염병이 도는데 그 본인이 체험한 전염병을 성경 안에 있는 사무엘의 이스라엘 남부 도시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어린아이가 죽은 엄마를 안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사람들이 코를 막고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아니면 그런 악취를 막기 위해서 코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층에 보면 이걸 좀 방관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귀족 계층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 빈민 계층으로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게 왼쪽 밑에 부분에 보면 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도 보면 쥐가 뭐 두 마리 더 그려져 있는데 그 당시 이런 흑사병의 원인이 쥐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나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전염병을 보면 전염병, 역병, 질역 이런 다양한 그 단어들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총 160회에 걸쳐서 이런 전염병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거의 한 200년 가까이에 총 91회에 걸쳐서 전염병에 관련한 기록들이 있었고 보통 한 60만 명까지 사망하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병이 이제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07년부터 30년이 흐른 1835년에는 인구가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 원인 또한 뭐 기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염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콜레라가 만연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인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우리가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1918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또 스페인 독감이 퍼지죠. 그 다음에 51년에는 홍콩 독감,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스나 조류 독감, 그 다음에 메르스부터 해서 현재는 코로나19까지 다양한 전염병들이 우리 인간을 좀 괴롭힌 그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그림들 보면 사진들 첫 번째 가장 실내에 그 많은 침대 병상이 있죠. 이거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에 걸린 군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을 볼 수가 있고 그 위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1차 대전에 참가한 미군이 그 마스크를 쓴 그래서 스페인 독감에 전염되지 않도록 군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기 왼쪽에 이거는 1894년에 홍콩에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데 이때 그런 사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구시 검역소라고 하는데요. 그 대구에서 그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하는 그런 사진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 그 전염병을 좀 해악스럽게 그린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정기, 그 당시에 뭐 우의정, 좌의정까지 역임했던 대표적인 엘리트인데 이정기가 학지를 쫓아 보내는 글이라는 그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아주 긴데 뭐 관련된 부분만 한번 보면 그 이정기가 학질에 걸려서 3년 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더 이상 같이 내 몸에 학질이라고 같이 친구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내 몸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좀 해학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당시 학질이 걸리면 어땠는지 그런 증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여름에 두터운 겨울 갓옷을 입고도 화로를 끼고 살고 여기서 갓옷이라고 하면 그 동물의 그 모피 털을 그 안감으로 만든 옷을 이제 갓옷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피나 아니면 파카 같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고도 춥고 그 다음에 추운 날 얼음물을 마시고도 갈증을 호소하며 등에는 일하지 않아도 땀이 흐르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떨린다오. 이렇게 당시에 학질의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정말 재밌는 글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월사선생집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학질, 지금으로 말하면 말라리아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을 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당시 학을 뗐다라는 말은 아주 고약한 상황이나 사람에게 벗어났을 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질을 떼다. 그래서 학질을 고쳐서 병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이 뭐 학을 떼다라는 표현이 학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이거 좀 비속어긴 하지만 뭐 지랄하고 있네 이런 표현들도 경련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병알놈 같은 경우도 연병은 장티푸스를 나타낸 한자 표현이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런 학질로 정말 많은 뭐 임금까지도 고생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질에 관한 치료 방법도 승정원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직접 보신 분들은 저도 또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그 신년이 되면 집 대문에 이런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은 집들을 옛날에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화라고 해서 질병이나 사악한 기운을 막기 위해 그린 그림을 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모티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그 왼쪽에 잡서살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잡귀인 쥐를 죽여서 물리쳐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쥐가 전염병의 그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893년에 조선에 선교사로 왔던 에비스는 서울의 콜레라 상황을 보면서 시내를 걷다 보면 대문에 고양이 그림이 붙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는 쥐 귀신을 잡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를 바라 또한 조선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런 마을에서 고양이 그림을 보았다고 이렇게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익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까미의 패스트, 뭐 코로나 19가 터지고 나서 또 더 다시 보게 된 분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1947년에 그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알제리에서 퍼진 그런 전염병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스트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좀 소개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보면 쥐가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뭐 정유정의 28이라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3년에 나온 작품인데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봉쇄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염병 중에 아까 우리 13가지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한센병, 여러분들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센병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경에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둥병, 한센병 같은 경우는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이런 한센병 환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병을 다룬 영화를 한번 살펴보면 다미엥, 우리 데미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벨기에 신부인 다미엥 신부를 다룬 작품이 몰로카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 신부님을 그린 실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64년에 호놀룰루에서 선교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와이 하면 전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와이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그런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엥 신부가 본인이 직접 자원을 해서 한센병 환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센병 환자들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신부님 또한 뭐 병에 전염이 돼서 나중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서 시성, 그러니까 천주교사에서 정말 그 영웅 훌륭한 분들을 이제 뭐 지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미행 신부님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울지마 톤즈로 유명한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에서 뭐 선교 봉사를 하다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런 해외 선교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59년에 나온 영화를 보고 어릴 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본인도 그 의료 선교를 뭐 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또 뭐 칼라판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다미행 신부님입니다. 예, 한센병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고흥의 소록도라는 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를 해서 뭐 다른 일반인들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역사적인 아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원 시인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이런 글들도 남기고 그 다음에 소록도에서 직접 공중 복원일을 했던 김범석이라는 분은 뭐 자신의 경험담을 천국의 하모니카라는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의 이런 작품들 소록도 이런 작품들이 소록도에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을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그 일본 영화 2015년에 나온 일본 영화인데 단팥 인생 이야기. 일본 원문에는 앙이라는 말로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는 앙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단팥 인생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그 홍보 영상물을 보면 음식의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만든 소개 영상입니다. 私吉徳江と言います。は？これちょっと食べてみて。 정말 먹음직스럽게 만든 그런 음식 관련 영화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보면 그 안에 한센병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면 그 일본의 한 지역에 정말 그 손님이 거의 찾지 않는 중고등학생, 돈이 없는 중고등학생 여자애들만 찾는 그런 토라야끼, 도라에몽이 좋아하죠. 토라야끼점이 있는데 이곳에 손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그 레시피를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레시피를 그 사장에게, 젊은 사장에게 주면서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할머니 분이 그 한센병 환자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이들은 한센병 환자에 관한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その人指が不自由なんだよね。知り合いが言うにはね。 예, 그 영화 안에 보면 뭐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햇볕이 드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살아갈 의미가 있는 존재. 한센병 환자들 또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잘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935년에 일본에서 만든 오즈 야스지로란 일본에서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뭐 두 명의 감독하면 오즈 야스지로 감독을 들 수 있는데 35년에 도쿄의 여관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갈 곳 없는 분들이 아주 싸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 이후로 일본에서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직장을 잃고 그런 일본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이 안에 보면 그 어린아이, 지금 사진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 어머니하고 딸이 보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이질에 걸려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남자 가족이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남성이 이 딸을, 그 부부는 아닌데 같은 여관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훔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판 장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감독이 번거지를 쓰신 분이 이제 오즈 야스지로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그 가장 왼쪽에는 영화 안에서 뭐 나온 부분인데, 어린아이가 그 여자 어린아이가 이질에 걸려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 옆에 보면 그런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 파리가 빠져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하고 거의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을 영화로 담고 있습니다. 그 1935년 영화여서 소리가 없습니다. 무성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화면하고 자막만 나오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변사라는 해설자가 이걸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설명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또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금방 뭐 나올 병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죽게 되는 그런 이질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7년에 보면 더 세븐 실이란 그런 스웨덴의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이 만든 제7의 봉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안에 보면 14세기 유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십자군 전쟁이 있죠. 그래서 그 전쟁을 마치고 그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에는 이미 패스트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게 되는 그런 걸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스터 보면 그 가장 왼쪽에 그 까만 옷을 입은 얼굴이 하얗죠. 이게 이제 죽음의 사자죠. 사람이 죽으면 데리러 온다는 죽음의 사자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 그 당시 유럽에서는 전염병, 패스트가 퍼지면 이거는 그 신의 저주라고 여겨서 사람을 뭐 학대하는 고난을 더 줌으로써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그 글에서 제7의 봉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가운데 부분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걸 그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병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Natten är sot och mörkret står. 중세 유럽의 그 전염병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흑사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주위에 기생하는 벼룩이 옮겨서 흑사병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14세기에 아까 우리가 영화에서 그려진 배경이 14세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몽골의 병사들을 통해서 전파가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를 위해서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라는 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데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그런 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유의 종말론, 그 다음에 고행, 풍습, 흑사병은 신의 징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고 순례하는 게 일반적인 뭐 그런 대처법이었죠.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는 악화됐죠. 뭐 성직자 또한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이전의 그런 권위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원이 붕괴하죠.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기존의 질서들이 약화되고 교회에 대한 불신도 아주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농업이 중심이었던 장원에서 이제 상업으로, 그러니까 그 농촌에 있었던 많은 빈민층들이 또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상업이 좀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노동력이 부족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 보면 그 당시 유럽에서 흑사병을 치료했던 그 의사입니다. 그래서 불의의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영화에 보면 좀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에 이 불의의사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주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의 까마귀의 그런 가면을 쓰고 환자를 진료하는, 그 다음에 그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진료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의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작품은 2007년에 그 콜롬비아의 그 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인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르케스는 8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그 감동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19세기에서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1897년 콜롬비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한 여인을 사랑을 해서 이 여인이 뭐 집안의 반대에 의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53년 동안 이 여인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린 마지막에는 뭐 해피엔딩으로 좀 끝나는 장면이긴 한데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콜레라에 관한 내용들이 좀 약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 콜레라가 있으면 발견이 되면 노란 깃발을 뭐 배에서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콜레라 대처법들은 화약이 대기를 정화시킨다.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15분마다 대포를 쏘았다. 그래서 콜레라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콜레라는 가장 숫자가 많은 가난한 흑인들에게 더 잔인했지만 실제로는 피부색이나 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전염병의 희생자는 정말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 작품 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She grabs hold, she lets go. 제가 영화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편집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글 자막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그 다음에 사람을 움키워 쥐었다가 갑자기 놓아줍니다. 움키워 쥐었다가 놓아줍니다. 이렇게 콜레라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 장면 나왔죠. 그래서 검은 깃발. 이게 전염병 신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죽게 놔두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장면들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4년에 나온 죽음의 가면, 원 제목은 붉은 죽음의 가면인데 이건 에드가 알렌 포우가 1842년에 만든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적사병, 흑사병이 나오는데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바깥 세상을 떠도는 붉은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적사병을 피해서 그 귀족들이 본인들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적사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빨간 망토를 입은 사람과 까만 망토를 입은 사람들,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빨간 망토는 적사병, 까만 망토는 흑사병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화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그 사람들에게 좀 많이 보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이기도 합니다. 뭐 에드가 알렌 포우의 작품 또한 뭐 최근에 또 많이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제 1991년에 개벽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권택 감독이 만들었고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하면 전봉준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뽑지만 91년에 이 당시에는 뭐 이 안에서 보면 전봉준은 폭력 무장봉기를 좀 강조하는 그런 인물로 좀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 그 전염병 관련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자주 닦으시. 그 다음에 살펴볼 작품은 일본 영화인데 2009년에 나온 감염열도라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2009년에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일본에 뭐 신형 인플루엔자가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비행기 안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기에 거의 그걸 딱 맞춰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인간은 자신들의 살 장소를
자신들이 줄이고 있어. 바이러스도 인간도 똑같아. 인간을 죽이면 자신도 죽는 것을 그래도 인간을 죽이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72시간 내에 지역이 봉쇄되는 그런 환경이 하고 그 이후로는 또 일본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이 영화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厚生労働省の管理下に置かれ感染の拡大を抑えます。72時間以内に地域封じ込めを行う。交通都市機能は停止。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 우리나라는 뭐 아주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장면하고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그 각광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테이전이죠. 그래서 뭐 전염병 이런 뭐 이야기인데 2011년에 1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한 20만 명 가까이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영화를 다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가장 자세하게 정확히 그린 작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런 피해를 또 인간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신랄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1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감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013년에 뭐 300만 명 가까이 봤습니다. 그 당시 뭐 여러분들 뭐 7번 방의 선물이라든가 변호인, 그다음에 설국열차가 같이 나왔던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립국 노동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성남 분당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퍼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도시를 폐쇄하게 되는, 봉쇄하게 되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 숨 쉬는 순간 뭐 재난은 시작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이러스, 감기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진 대표작 중에 하나죠.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유사환자가 접수됐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뭐 외국 영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그다음에 일본 영화를 위주로 한번 전염병이 어떻게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그 많은 영화들이 전염병을 다루는 작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안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영화들은 한번 다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 컨테이전에서도 이러한 지구의 재앙,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생태계를 파괴를 시킨 인간에게 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 전염병은 환경이 인간들에게 가하는 역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은 생태계, 환경이 파괴로 인해서 됐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을 불법 밀수하는,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 정책, 그 다음에 산림 훼손, 그 다음에 기후변화도 이런 바이러스의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난화 현상 또한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그 다음에 지구, 자연이 같이 어우러져서 뭐 살아야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 차원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탄소 배출량 감축,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활용, 그다음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름으로써 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또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좀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하고 전염병에 관한 영화를 통해서 아주 깊게는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영화들은 좀 직접 찾아와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건강 조심하시고 또 언젠가는 또 여러분 어떤 자리에선가 여러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